안녕하세요. 박유한 목사입니다. 주간 요한책 두 번째 함께 나눌 책은 말콤 글래드웰의 타인의 해석입니다. 2015년 미국에서는 샌드라 블랜드라고 하는 한 젊은 여성이 경찰의 과잉 단속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껴서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자는 이 사건을 책의 처음과 끝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타인을 파악하는 일에 있어서 왜 서투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따라서 우리가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펼치기에 앞서서 저자는 책의 서두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왜 낯선 사람이 면전에서 거짓말을 하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이고요. 두 번째는 낯선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때보다 왜 직접 만났을 때 더 알기 어려울까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보기관 내에 조직 깊숙이 침투한 스파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사례들을 예로 들기도 하고요. 히틀러를 직접 만난 수많은 영국 정치인들이 심각한 오판을 했던 사례들을 들면서 저자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실을 의심해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고 세상을 읽어야 사람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하는 저자의 제안을 세 가지 키워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진실입니다. 저자는 진실 기본값 이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이론은 우리가 타인과 마주할 때 그들이 정직하다는 가정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그 사람을 상대한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51% 이 사람은 진실을 말한다라고 믿고 그 사람과 우리는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을 기본값으로 세팅해 놓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낯선 사람이 면전에서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 예들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뽑자면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지낸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수십 년에 걸친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 혐의로 FBI에 체포되게 됩니다. 그는 장인에게서 5만 달러를 빌려서요, 그 돈으로 1960년 버나드 메이도프 증권회사를 설립합니다. 그의 수법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금융사기범 찰스 폰지의 이름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일종의 다단계 금융 피라미드 기법의 전형이었습니다. 신규 투자자들의 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챙겨주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그의 투자는 실패하는 법 없이 연 8%에서 10%대의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갈 수 있었고 투자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 해리 마코폴로스라는 금융 애널리스트가 이 사람의 장기 투자 수익을 분석한 결과 합법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적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증권거래위원회에 제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위원회는요, 형식적인 조사로 그의 신고를 사실상 묵살하게 되죠. 그는 2005년과 2007년에도 보강된 증거를 제시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메이도프의 사기를 드러낸 것은 2007년, 2008년의 금융위기였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사람들은 메이도프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알 수 없었죠. 그가 굴리고 있다고 말하는 액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의심을 품었지만 그 의심이 충분하진 않았던 거죠. 그들은 진실을 기본값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제대로 맞히는데 우연보다는 훨씬 유능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제대로 맞히는 데는 우연보다 훨씬 무능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실의 기본값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진실을 기본값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자는 오히려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짓말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할 뿐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거짓말을 탐지하는데 무능한 것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기본값으로 놓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49%만 믿는다.
그 사람이 거의 거짓말을 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어떤 시장이나 조직 같은 전체적인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할 때 영수증에 나온 가격들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카드를 준다면 그러는 사이에 줄은 길어지고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 진실이라고 믿고 나가서 따져보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사람의 대답을 해석하는 것에 지독하게 서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일단 진실이라고 기본값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짓말을 작정하고 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 투명성입니다. 저자는 투명성 가정의 실패라는 이론을 이야기하는데요. 투명성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태도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여기는 관념입니다. 인간의 행동이 내면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여기고 타인의 태도를 근거로 그 사람의 정직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저자는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의 태도와 내면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형편없는 거짓말 탐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태도와 내면이 불일치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자는 투명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신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소설을 지나치게 많이 보고 많이 읽으면서 주워들은 관념이라는 것이죠. 깜짝 놀라 입이 쩍 벌어지고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똑같은 감정을 그렇게 똑같은 표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마다 똑같은 감정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르게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한 실험이 나오는데 똑같은 사진을 주고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되는가를 묻는 실험이었어요. 그런데 문화마다 굉장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같은 문화권에서도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것의 의미 중 하나는 그의 감정 표현이 얼마나 특이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명성 이론이 많은 부작용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미국의 아만다 녹스라고 하는 한 젊은 여성이 친구가 죽게 되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과 행동에서 슬픔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자 누명을 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 텍사스에서 벌어진 사건이 있는데요. 패트릭 데일 워커라고 하는 젊은 남자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 머리에 총을 겨눈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구가 막혀서 발사되지 않았던 것이죠. 판사는 그에게 전과 기록이 없고 똑똑하고 정중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면서 보석금을 100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로 낮춰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보석 중이던 워커는 여자친구를 총으로 살해하고 말죠. 히틀러와 만났던 정치인들이 그가 전쟁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오판을 했던 이유는 그가 정직하게 행동하는 부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뜻하고 열정적인 악수, 또 진솔함과 열정을 담은 태도가 히틀러의 진짜 모습을 가려준 것이죠. 세 번째 키워드는 결합입니다. 저자는 결합 이론을 주장하는데요. 어떤 행동이 아주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과 연결된다는 사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움직이는 배경이 되는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인간은 자율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저자는 인간의 자율성 자체를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장소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어요. 저자는 영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예로 들면서 도시가스와 자살률의 상관관계를 소개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몇 년간 많은 영국 가정들은요, 가스레인지와 온수기 작동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시가스에는 다양한 합성물들이 혼합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냄새는 전혀 안 나지만 치명적이었던 일산화탄소가 있었습니다. 저자는 바로 이 일산화탄소가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자기 집안에서 자살할 수 있는 간단한 수단을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당시 영국의 자살 사건의 절대 다수의 사례에서 피해자들은 코트나 담요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 안에 가스 꼭지에서 끌어온 고무관을 넣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도시가스가 서서히 사라짐에 따라 가스 자살 건수는 현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다른 자살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고 이 자살이 특정한 맥락과 결합된 행동으로 벌어졌던 것이죠. 자, 저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만약 자살이 결합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울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자살이라고 하는 행동은 우울한 사람이 극도로 취약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히 치명적이고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과 조합을 이뤄서 실행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범죄학자 레리 셔먼의 연구도 이러한 결합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레리 셔먼은 5만 개 정도의 지역을 대상으로 에이즈 질병 분포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미국 에이즈 환자의 절반 이상이 5만 개의 조사 지역 중에서 단 50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보기에 에이즈는 미국 전역에 걷잡을 수 없이 무작위로 퍼지는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과 아주 특정한 장소 사이의 상호작용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이 결합 이론은 영국이나 미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부 지역에 있는 텔 아비브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요. 도시 전체 거리의 5%에서 전체 범죄의 50%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정 사건이 특정 지역과 결합되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자가 인간이 처한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 이론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낯선 사람을 대면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언제 어디서 대면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사람의 말과 행동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합 이론을 간과한 채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해석하면 오해와 갈등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샌드라 블랜드 사건이 이 책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다뤄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건이 전형적으로 범죄의 결합 요소를 인지하지 않고 단속해서 생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상당수 범죄는요, 총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죠. 그래서 경찰은 가능한 많은 사람을 검문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하는 단속과 검문이 효율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괜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샌드라 블랜드 사건도 엉뚱한 장소에서 무고한 사람이 의심의 파고에 휘말려서 생긴 비극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복음적 관점에서 이 책의 키워드들을 정리하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겸손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투시력으로 꿰뚫어보는 완벽한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몇 가지 모습들을 보고는 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성품이나 마음은 미묘하고 복잡해서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다고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과 마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바로 타인을 비난하고 상종 못할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투명성 이론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타인의 말이나 행동, 태도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투명하게 말해주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표정이나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어 라고 판단한다면 그건 바로 나의 언어로 상대방을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다른 표정과 태도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나의 언어로 파악했을 때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나를 무시하는 거다.
혹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것은 투명성 이론에 의하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는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타인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어야 할 책임이자 특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타인의 말과 행동이 온전히 나에 대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인간의 행동이 특정한 장소와 상황에 영향을 받고 그것들과 결합되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의 자기 주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얄팍합니까? 많은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고 많은 영향력을 받는 것이 인간이죠.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딱히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파격 세일, 1+1 행사 중이어가지고 안 사면 왠지 막 손해일 것 같은 느낌에서 샀는데 사고 났더니 후회해본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교묘하게 조종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넛지라는 표현이 있죠. 원래 이 넛지란 말은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는 뜻인데 강압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넛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대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그리고 특정 장소에서의 어떤 것들과 결합하여 우리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마주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전적으로 나에 대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는 그 사람의 지금 여기 있는 모습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 실패, 우상, 결핍들까지 직전까지의 경험들과 함께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나에 대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죄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우리 모두는 나 자신에게 가장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에 빠질 때가 많지만 사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생각을 하느라 내 생각할 겨를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완벽히 해석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타인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눈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타인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인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할 대상이지 내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규정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타인을 해석하고 계신가요? 너무 쉽게 타인을 규정해버리거나 필요 이상으로 타인의 말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가지는 겸손과 사랑으로 그 모두에서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